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소멸됐지만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차량 침수와 토사 유출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백중사리와 맞물리면서 서해안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차정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집계된 태풍 종다리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YTN 취재진이 확보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에서 바닷물이 도로 한쪽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다와 도로의 경계가 서서히 사라지더니 화면 가운데 하얀색으로 잘 보이던 보행자 도로도 물에 잠겨 뿌옇게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밤사이 충남 보령에 시간당 27mm의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바닷물 수위가 연중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과 맞물리면서 항구 일대 도로와 상가가 물에 잠긴 겁니다. 또 인천에서도 호우와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오늘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도로 상황입니다. 강풍에 엿가락처럼 휘어져 파손된 울타리를 소방대원이 옮기며 안전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인천에서도 주택 침수나 나무 쓰러짐 등 비 피해 관련 소방신고가 3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국 피해 현황을 보면 태풍 종다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울산 울주군에서 차량 16대, 충남 서산에서 차량 2대가 물에 잠기고 충남의 상가 건물 2곳도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양산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는 토사 유출이 발생해 현재 안전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건의 인명구조활동을 비롯해 안전조치 110건, 급배수 지원 14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전 8시부터 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는데요. 북한산과 계룡산 등 7개 국립공원의 180여 개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둔치 주차장과 해수욕장도 폐쇄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YTN 차정윤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점차 북한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찜통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물론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는 됐지만 습도가 높아서 여전히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비와 더위 전망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서울은 비가 조금 잦아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열대저압부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북한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태풍이 남기고 간 수증기의 영향으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 곳곳에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중부뿐만 아니라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저기압이 또 한 차례 다가오면서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으로 해상에서는 물결이 1.5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 걸로 보여 해안 인근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폭염 상황도 궁금합니다. 비가 집중되는 곳에선 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까? 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비구름이 강한 햇빛을 막아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 등 중부지방은 30도 아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완도는 35도, 제주도 34.3도 등 남부를 중심으로는 33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서울의 최저 기온은 27.1도로 3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 태풍이 끌어올린 열기에 제주는 28.4도, 포항과 청주 28.1도로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에도 더위가 약화하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방역당국은 올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되다가 이후에는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가 풍토병이 되는 과정이라며
위기 단계 상향 없이 지금의 의료 체계로 관리 가능하다고 봤는데 치료제를 계획보다 더 빨리 공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코로나19 관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준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되겠지만 위기 단계를 올릴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요. 네, 질병관리청은 이번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이 예년 정점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이번 달 말까지 환자가 증가한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유행은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지난해 41%대로 낮았고 새로운 변이 KP3 점유율이 상승한 점,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KP3 변이는 중증도와 치명률이 낮아 코로나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며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19가 엔데믹화, 즉 풍토병이 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여름철 유행으로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 치명률이 높아진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치명률이 1.75%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 환자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본적 예방수칙과 함께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자가 진단키트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에 500만 개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치료제 공급은 다음 주까지 14만 명분 공급 예정이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 17만 7천 명분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일정을 당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약이 없다 그러면 우선 보건소로 좀 문의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약을 타시든지 혹은 보건소가 가까운 약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을 안내해 드릴 테니. 이와 함께 야간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가운데 야간이나 주말 진료를 하는 병원 목록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는 공공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시작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도 백신을 맞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석 방역 대책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예측하기보다는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서 추석 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추석 물가를 고려한 건데 재정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는 인하 폭이 37%까지 확대됐다가 조금씩 축소되긴 했지만 이번이 11번째 연장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변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리터에 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경유는 30% 인하된 407원을 부과하는 지난 7월부터의 유류세가 유지됩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휴전 중재안 수용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중동 상황은 급변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또 폭염에 농산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석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일부 축소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유류세 단계적 복원을 전제로 교통에너지 환경세 수입을 1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5천억 원 늘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인하 조치 연장에 상반기 수입은 5조 3천억 원으로 목표 대비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유류세 인하 폭을 약간 이제 줄였는데 그때 추가로 확보된 세수율이 한 1,00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분석도 있어가지고요. 올해 총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1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회담 형식과 의제 등을 조율하는 실무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이번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는 등 만남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초 어제 예고됐던 실무회동이 오늘로 미뤄진 건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여야 대표 비서실장들이 비공개로 만나 실무회동을 진행합니다. 양측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데요. 먼저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여당 내 이견이 있거나 첨예한 현안들을 내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25만 원법에 대안도 없이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말로만 민생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대표가 회담장에 최상병 특검법의 구체적 입장을 갖고 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의제로 내건 정쟁 중단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과 탄핵안을 가로막아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생중계를 두고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없이 선점하듯 회담 형식을 언급하는 건 맞지 않았다며 앞서 어제 예정된 실무협상을 하루 미룬 바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불쾌한 일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회담을 영수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를 운운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여야 대표 회동을 놓고 누가 더 명분과 신뢰를 챙길지 내부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앞서 전해드린 양측 간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양당 모두 손해볼 건 없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병 특검법, 25만 원법 등 여당 내 이견 있는 법안들을 제시하면서 여권 분열을 노릴 수 있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직후인 만큼 여야 협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민생 성과를 거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의제만 두고 봤을 땐 유리한 측면이 적지만 한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와 1대1 구도를 통해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를 굳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네,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정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째 방송장악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법한 청문회라고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을 비롯해 증인 다수가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불출석한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그간 공석이었던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여당이 역할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최영도 의원은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라기에 그 부분의 신의를 지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한 분에 대해서는 함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실 거죠? 그래서 5인 체제 복원을 저희들은 신속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국민의힘 신의를 지킬 겁니다. 신의는 민주당도 지킬 겁니다. 민주당 추천 과방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길 기대하고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어제 법안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를 이룬 첫 법안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25일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주 앉아 민생을 논의할 대표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제를 놓고 사실상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여당에서 민주당이 동의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생중계를 제안하자 야당에서는 보여주기식 이벤트 아니냐면서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여당에서는 작년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기현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맞받았고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TV 토론 상상하느냐며 한 대표가 뜨고 싶은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생중계 관련해서 여야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네.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국회 로텐도 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해도 좋다.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작년 6월에. 네. 이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네. 불쾌하다 하는 거는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통상적이면 저것은 이제 회담이 아니라 대선 후보 TV 토론 같은 거를 상상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그런 걸 생중계하죠. 그래도 굉장히 비본질적이죠. 저거 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로서의 자산이 없고 대선 후보로서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 나가면 후보로서 조금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재명 후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원한다. 그럼 뭐 고민할 생각해 볼 수 있죠. 한동훈 대표가 너무 원하는 것 같아서. 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답답한 전국 상황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현주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입성하신 지 사흘 나흘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지지해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감사드리죠. 축하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여야 대표회담부터 여쭤볼게요. 자, 여야 대표회담 지금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생중계 가지고 주고받고 있어요. 뭐 할 수 있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는. 자, 먼저 이현주 의원께 여쭤볼까요? 뭐 생중계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건 예. 아니고요. 저거를 이제 생중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흘렸는데 예. 먼저 예. 사실 뭐 그걸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성과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생중계만 잔뜩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TV 쇼만 했는데 끝났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보기에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최소한 합의까지는 뭐 완결된 합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제,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한 접근이 우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TV 토론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의제 설정도 하지 않고 먼저 생중계 여부부터 언론에 흘리는 게 맞느냐라는 이현주 최고위원의 생각이에요. 직접 우리 당에서 뭐 공식적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회담 후 전제 조건으로 생중계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공식적으로 이 제안을 하면서 예. 생중계를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정도인데 예. 사실 일종의 불신 비용 또는 더 나아가서 피해 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대표도 생중계 동의했겠죠? 예. 뭐 당연히 이제 예.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그 비공개 회의 때 한 말과 밖에 나와서 한 말이 다를 경우에 예. 그것을 가지고 사실 첫 대표 회담인데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예.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현실적인 가능성을 두고 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 저도 과거에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네. 대통령께서 이제 여야 대표들과 회담을 하고 나면 회담하고 나면요. 나가서 발언하는 내용이 안의 내용과 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야당 대표들이. 그런 경우에 사실 야당 대표를 불러서 함께 회담을 해놓고 대통령 정무수석이나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그런 소리 하지도 않고 왜 떠드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신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이제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네. 이것이 뭐 비공개를 한다고 해서 회담 자체가 결렬된다든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좀 뜨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뭐 대선 TV 토론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런 측면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그동안 민주당과 회담을 했다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그 협상 과정에서 예. 벌어진 일, 주로 이제 불신의 내용이 짙게 깔려 있다고 보고요. 예. 한편으로 또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사실 금투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공개 토론 계속 공개 토론 제안했었죠. 제안을 했기 예, 때문에 예. 대표회담을 공개 토론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때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던 건 맞죠? 작년 6월에. 그렇죠. 예. 그때는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는 사실 회담 자체가 안 됐죠. 네. 이게 공개 회담의 문제가 아니었고 네. 회담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대표 회담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예. 회담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네. 그게 뭐 공개 회담이어서 회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불신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제 김재현 최고위원은 분석을 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은 어떤 의도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요. 뭐 TV를 중계를 한다 안 한다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 회담과 토론을 약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회담이에요. 회담이다. 그죠? 이제 TV 토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서로 막 자기 얘기를 서로 막 그냥 각자 하고 네. 그다음에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끝나도 그만이잖아요. 좀 이게 TV 쇼를 하고 예, 이제 끝나는 예. 거니까. 근데 회담이라는 회담은, 것은 서로 회담을 해서 네. 최소한 어떤 접근을 의제해서 접근을 좀 하고 거기서 완전한 어떤 결론은 아니더라도 예. 이런 정도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든지 어떤 내용들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담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떤 순서들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중시하는 회담의 의제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아마 있죠. 국민의힘도 중시하는 회담의 의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예, 이게 어느 정도 성사가 돼야 그다음에 뭐 이제 TV를 생중계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예. 네. 보통은 여야 대표 회담은 모두 발언 정도 공개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근데 합의 결과를 그것은 발표하기도 나중에 하고. 예. 이런 회담의 의제들이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요. 네.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저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예. 봅니다. 야당에서는 불리할 것 없다. 한동훈 대표가 더 불리할 것이다.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것을 이제 뭐 서로 누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얘기하는 것은 예. 뭐 그것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문제는 이거예요. 예. 국민들이 지금요 사실 그동안 계속 영수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어떤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아무런 어떤 진전이 없었어요. 네, 여야 네, 간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다르냐. 여당에서 대표가 선출이 된 거예요. 예. 그전에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니까 선출된 대표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독립된 대표니까 예. 국민들이 좀 기대를 하실 겁니다. 아마도. 알겠습니다. 예. 의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제 얘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3가지 주장하고 있죠. 자, 그래픽 보여주세요. 정쟁 중단, 또 민생 대책, 그리고 특권 내려놓는 정치 개혁, 이 3가지 의제를 지금 박정아 대변인이 제시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 현안 논의하자, 그리고 지구당 부활 문제.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 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 문제도 의제로 이야기하자. 그 밖에 뭐 어떠한 민생 현안도 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여야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 의제가 조율이 좀 될 것 같습니까? 뭐 일부 조금 논란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항상 이런 회담에서는요. 예. 같은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것은 무엇인지 먼저 가려내서 예. 비슷한 것은 일단 갖도록 만들고 예. 다른 것은 좀 조금씩 양보하거나 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대화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제를 보통 그렇죠. 마련을 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정도의 회담 의제라면 의제 선정을 못해서 회담이 결렬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5만 원 지원법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이 그 법권 행사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다시 또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논의가 또 원점으로 가서 예. 또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민생 현안 문제와 함께 한번 올려서 함께 논의해 보자 그런 정도의 회담 의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25만 원 지원법 이재명 대표가 거듭 약속했던 법안이에요. 네. 거부권이 행사됐지만은요.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꼭 전 국민 대상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입장으로 조금 후퇴했다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25만 원 민생 지원법은 이것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이것을 일부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그 주머니 속에 궁극적으로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국민을 경로로 해서 마중물로 해가지고 사실은 4개월 안에 소진되도록 하는 지역 화폐로 쓰도록 하는 지역 거거든요. 상품권, 지역 화폐로 사실은 나눠주는 내수 거죠. 진작을 위한 하나의 툴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전 국민이 아니면 뭐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라든가 내수 진작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안을 여당이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당도 제시하고 야당도 또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나올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이 최상병 특검법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데 딜레마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을 위한 줄다리기가 지금 사실상 진행 중인데 역시 뇌관이 최상병 특검법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게 이번 주까지 법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내 반발도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이 나오는데 당내 목소리 듣고 올까요? 3자 특검이 뭐 한동훈 대표의 어떤 뜻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당의 분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이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겠죠. 누누이 이 3자 특검법 등이 그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그 우리 분열 프레임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여가지고 여야 합의 아니면 또 제3자 특검 추천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예를 들면 대한 변협 같은 데서 추천하는 방법 이런 걸로 통과시키는 게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여당의 한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제3자 특검 추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의원의 생각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당에서는 전당대회 때도 이 제3자 특검법을 놓고 후보들 간 격한 토론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약속을 했어요. 공수처 수사가 끝나든 안 끝나든 발의를 하겠다. 대표가 되면. 지금 약속을 한 상황인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투톱 체제로 투톱 체제다. 투톱 체제로 당을 운영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고 예. 그것을 이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당대표께서 공약을 하고 또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추진을 해도 이것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원내대표이고 예. 또 당론 발의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의원총회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이 첫째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어도 다수의 동의를 받아내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뭐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한동훈 생각합니다. 대표가 지금 설득에 나선 겁니까? 아니면 당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에요? 여론을 수렴하고 지금 여론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좀 설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제보 공작 부분에 대해서도 예. 또 한동훈 대표가 그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예, 제보 공작 의혹도 포함해서 발의하자 하니까 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 조건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어제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했죠. 점점 이 쟁점이 줄어들고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겠죠. 강승규 의원은 이게 여당의 분열만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당내에 많다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어느 정도인지는 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요. 어쨌든 당내에서는 지금까지 특히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것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적어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 수사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보고 나서 대통령실 입장과 결정을 같은 하자. 거네요. 예, 그렇게 의원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의견 일치를 받기 때문에 거부권 이후에 재의결에서도 부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회하기가 쉽지는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보는 분석이 많은데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이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예. 제3자 추천 특검을 이제 본인이 이제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후보 시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당내에 반대하는 목소리 많습니다. 저도 당장 대법원장 추천 특검 이거 나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지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상하자라고 하면 지켜볼 거예요, 저는. 그죠?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을 따지기도 전에 일단 반대부터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요.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왜냐하면 이걸 다 당내에서 어떻게 찬성을 다 받아내겠어요, 처음부터. 찬성을 다 받고 나서 법안을 내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제3자 추천 특검. 그것을 가장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추천 특검. 그래서 먼저 발의를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마 우리는 반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올려놓고 협상을 좀 시작을 하다 보면 뭐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근데 10명도 못 모으는 거냐 도대체. 법안 발의할 때요? 그럼요. 법안에 10명 있으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만약에 10명도 못 모은다 그러면 사실 대표로서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말은 국민의힘이 투톱 체제인데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가 했다는 거예요. 그 원내대표를 먼저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전체 의원의 또는 과반 의원
이상의 동의를 받기는 처음부터는 쉽지 않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법안을 일단 자신의 소신껏 발의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무슨 제보 공작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뭐 대법원장 추천 특검 뭐 저는 반대하지만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잔뜩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거 다 넣어서요. 발의를 하면 그거를 10명을 못 하겠느냐. 일단 내고 그러면 예컨대 그 안에서 당론으로 할지 말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차후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받을지 말지 하는 단계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단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열흘 시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법안을 발의해라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열흘 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 안에 발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는 기본적인 대표로서의 리더십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되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법안도 발의를 못한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기존에 제출된 법안을 그냥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로서는 그런 거죠. 그럼 한동훈 대표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뭐지? 대표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거듭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10명의 국회의원만 모으면 약속했던 거, 후보실 약속했던 거 제3자 추천안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발의해라라고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뭐 압박이 아니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당론으로 우리 당이 주도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론 발의를 해야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당론 발의를 해서 실제로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당이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것을 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론 발의 필요 없고 한 10명이 한동훈 대표의 뜻을 받아서 법안을 발의하면 우리 당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나올 때까지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공수처가 정말 제정신이 있는 그 수사기관이라면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다고 해서 무슨 출국 금지를 한 해 만에 하고 그리고 조사를 그러면 받겠다고 해서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기를 원한 것이 3월 달이에요. 3월 12일경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후로 지금까지 소환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제기가 되고 무슨 누구와 통화 기록이 확보되었다 떠들었지만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럼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심지어 최근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나를 좀 빨리 조사를 좀 해달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탄원서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빨리 조사를 해서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아마 결론을 조만간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공수처 결론을 보고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만큼 논란을 벌여가면서 만든 어떤 공정한 수사기관인데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특검법을 발의하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제 제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일관되게. 왜냐하면 그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대통령 본인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수사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공수처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그동안에 물론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또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뭐 안에서 뭐 찌지고 볶든 뭘 하시든 빨리 해서 발의를 빨리 하시길 바란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열려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건데요. 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표 회담의 의제가 될지 여부도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또 영수회담도 지금 제안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사실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거울 하나 선물해주고 싶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네요. 예.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뭐가 찔리는지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저렇게 또 발끈하는 것은 뭔가 좀 스스로가 찔리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종북 주사파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계를 하고 또 사회 곳곳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계의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특히 이제 을지 포크레인즈 훈련에서 그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는 전쟁 가상 전쟁 그 상황에 대비한 훈련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그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에 대한 모두 발언인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발끈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라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저 반국가 세력을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제 발언 끝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면 국가의 3요소가 이제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반국가성에 대해서 한번 사실 좀 반성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어떤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최근에 특히나 독도의 방어훈련이 취소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번 정권에서 혹시라도 독도의 영유권이 이게 혹시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 뭐 포기하는 건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광복절날 여러 가지 해프닝 이런 것들을 보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헌법적 가치 이런 것들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국가의 가치 또는 국가의 요소에 대한 어떤 그 반대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런 발언을 듣고 아니 이 반국가 세력 그 대통령이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는 의심을 받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살벌하게 하시는데 항전 의지 이런 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북한의 방송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나서 그걸 받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을지훈련이라는 거는 매년 가상 그 전쟁 상태 대비해서 한미가 같이 하는 훈련입니다. 그것도 실제 병력이 과거에 실제 병력이 막 그 직접 주둔지를 변경하거나 이런 훈련도 아니고 도상 연습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상해서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요 마치 무슨 북한에게 조금이라도 방어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움찔해서 왜 그 북한을 두둔하지 못해서 이 난리를 치는가 싶은 또 이 나라의 보수 세력들이 걱정이 돼요. 너무 오바를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일본이 언제 쳐들어옵니까? 왜 독도를 또 영유권을 또 떠들고 이야기하는지 상황이 전부 잠깐만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독도에 대한 방어훈련을 안 하십니까? 그럼 독도에 지금 누가 오기라도 했습니까? 아니, 일본이 방어훈련을 항상 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게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추후 의심도 없습니다. 당연히 을지훈련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을 국가 정체성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 북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 같아서요. 마지막 키워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김민석 최고위원 양궁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를 올림픽의 양궁 대표팀에 빗댔는데요. 자, 어떤 배경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올림픽 양궁팀이 이번에 성공 요인이 일종의 실력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픈된 실력주의. 저희도 그걸 지향하고 있고요. 이제 친명, 비명, 반명 이런 걸 구분하는 게 민주당에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는 집권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실력 있는 모두가 뛰게 하는 거. 민주당을 지탱하는 기본 정신이 광주 정신, 5.18 정신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큰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에 호남은 최우선적인 저희의 정신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고.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다른 당직에 당직,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호남 이제, 출신 인사로요? 네, 예.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내줘야 되거든요. 광주 전남에서 서삼석 의원 같은 분을 하나 지명해주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서삼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좀 지명해달라. 그랬으면 좋겠다. 네, 자, 박지원 의원 지금 호남, 특히 전남 광주 출신 최고위원 지명직에 좀 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의원 이름까지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또 김민석 최고위원은 양궁팀이다, 올림픽 양궁 대표팀이다, 또 이렇게 표현해서 양궁 대표팀에 합류하셨네요. 예. 네. 자,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할 수 있는데 전남 광주 의원분을 지명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지명해야 한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게 기준을 이제 지역적 배려 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영역별 안배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아, 그래요? 논의가 어느 정도는 성숙됐지만 이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역적 안배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좀 배려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것은 발표가 되기 전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요? 아니라서. 논의가 되고 있긴 하군요. 네. 그 최고위원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나 보죠? 이런 문제는 거의 저희하고 다 상의를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상호 전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호남 민심을 잘 챙겨야 한다.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서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 같다.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닙니까? 네, 잘 안 챙기면 앞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 친명이 아닌 사람들을 좀 등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이야기했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이세요? 배려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어차피 뭐 누군가를 임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안배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최고위원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 그다음 지역 다 고려해서 하고요. 수석 대변인 임명할 때도 저희하고 다 고려를 해서 알겠습니다. 언제쯤 발표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번 주 말 혹은 뭐 다음 주 초 이 정도에는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잘 늦어도 알겠습니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자, 김재현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 내에서 저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2기 지도부가 양궁팀처럼 실력주의다 하는데 그거 믿을 국민이 있을까요? 아니 김민석 최고위원도 사실은 1등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민석 표가 왜 이렇게 적게 나오냐 하면서 사실상 힘을 실어주니까 그 표가 나온 거잖아요. 실력주의가 아니고 그러면 양궁팀에 명팔이면 화살이 똑바로 가고 명팔이가 아니고 개딸들이 박수 쳐야 똑바로 가고 이런 양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고 딴 이야기는 해도 실력주의 이야기 하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은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좀 다르게 실력으로
예. 당선이 되신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예. 저는 저 명팔이 근데 개딸들의 예. 저 향연이 네. 민주당 저 전당대회였는데 예. 거기서 어떻게 실력주의란 말이 나오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을 대상으로 그렇게 예. 아니 이 자리에 계시고 안 계시고 예의가 문제가 아닌 아니고 것 같고. 전 국민이 예. 다 보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코미디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하나만 같고요. 여쭤볼게요. 네. 저기 우상호 전 의원이 당내에 친명이 아닌 사람들을 등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친명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잘 있나요? 다 비명은 횡사하고 말았는데 네. 그렇지만 뭐 당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봐야 일극 알겠네요. 체제잖아요. 일극 체제.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예. 사실은 뭐 전부 다 친명이라고 얘기를 막 언론에서는 하는데 예.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가요? 이제 또 스펙트럼도 다 다르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굳이 그것을 구별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서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제풀에 넘어져 한 바퀴 구르는데요. 뒤따라간 경찰 2명이 잽싸게 체포에 성공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 얼굴에 이른바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권모 씨인데요. 알고 보니 전직 축구 선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범행 후 반년이 지난 어제 부산지법은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는 했지만 예전 축구 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 동안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질타했는데요. 권 씨는 2008년에는 강도 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돈을 빼앗아 징역 5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상대로 한 대낮에 무차별 범행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꺼내 마구 때리는 이 남성. 해당 여성과는 역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입니다. 평범한 주부인 이 여성은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까지 속절없이 당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 조용히 1층 승강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둘만 있는 상황이 되자 남성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가방에 꽂아 넣은 알루미늄 배트를 쓱 꺼내더니 등지고 서 있던 여성 머리를 세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여성이 맨손으로 배트를 막으며 발버둥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흥분한 남성은 주먹까지 날립니다. 악몽 같은 시간은 4층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1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9일 오후 2시 반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여성이 승강기 안에서 대낮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뒤에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속수무책이었고 순간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가까스로 승강기에서 탈출한 여성이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YTN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부근 육교에서부터 따라왔고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잡혀도 상관없다며 버티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이 아파트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 내일 나옵니다. 네, 앞서 최태원 회장과의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번 소송 재판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이혼 소송은 이미 항소심까지 종결돼 상고심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두 사람 간의 소송은 이혼 등 소송입니다. 이혼 등 네. 소송은 크게 이혼, 제3분할, 위자료 3가지를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했는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즉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판결 1심 선고가 내일 예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태원 회장과의 소송이 아니고 네네. 최태원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소송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는 20억 원을 위자료로 줘라 이렇게 네네. 판결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별개로 네네. 이제 김희영 이사장이에게 30억 원을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1심, 2심을 모두 종결한 상태입니다. 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1심 판결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 초입에 즉 지난해 3월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아마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보다는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소송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렇군요.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1심 판결이 만족스러웠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심 판결 선고 결과가 이루어지고 곧 이어서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과의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이 났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쟁점은 네네. 똑같은 거예요? 일단 최태원 회장과의 소송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인데 그중에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위자료입니다.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사건이 완전히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요? 청구 원인이 동일합니다.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인 최태원 회장과 그 상대방인 김희영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각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완전히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낮지만 다만 위자료 인정 액수에는 큰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태원 회장 소송의 2심 재판부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지나치게 큰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위자료를 내일 1심 판결을 앞둔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위자료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진정 연대채무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자,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1대1의 개인 거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도 돈을 빌려받는 사람은 두 사람일 수가 있죠.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100만 원을 너네가 50만 원씩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든 지목했을 때 언제든지 나에게 100만 원 전부를 갚아야 돼. 즉 A를 지목해도 1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B를 지목해도 100만 원을 갚아야 해. 이 관계가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연대채무가 성립한 것인데 부진정 연대채무는 계약에 기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연대채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일컫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가함으로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때는 즉 가해자 각자가 발생한 손해 전액을 각자 다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 A가 일부라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는 다른 가해자에게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제 물론 항고를 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 위자료 부분만을 보면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번에 동거인을 상대로 또 만약에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둘 다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최태원 회장 그 20억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총 20억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사건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동시에 제기해 병합했다면 아마 재판부가 김희영 이사장의 불법 행위도 인정됨을 전제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은 공동하여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됐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이혼 등 소송이 이미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후발로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 각자 소송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만약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 판결에 따라서 위자료를 먼저 지급하게 되면 부진정 연대 채무자 사이에서는 일부라도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변제 효과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희영 이사장 재판부는 이미 지급한 그 액수를 고려해서 감산한 다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결을 그런데 내리군요. 만약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때는 김희영 이사장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희영 이사장은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외인인 최태원 회장과 공동하여 얼마를 지급하라는 형태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럼 내일 그렇게 나오겠네요. 공동하여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는 하급심 재판부에 따라서 다소 유형이 다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태원 회장과 공동하여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하급심 재판부도 있지만 아직 주류는 단순히 김희영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1대1의 관계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형태가 더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20억보다 작은 액수가 나오면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20억보다 작은 금액이 나온다면 이때는 극단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20억 원 전액을 지급함을 전제로 김희영 이사장은 전혀 지급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1심 결과 오후에 나오니까요. 좀 지켜보고요. 그런데 이게 내일 판결이 최태원 회장 그 3심 재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하급심이 대법원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렇군요. 다만 내일 재판에서 김희영 이사장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관계는 대법원에서조차 더 이상 다툴 여지가 거의 없게 되겠죠. 그렇군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희영 이사장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군요. 아울러서 소멸시효 3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교제를 시작했다는 주장은 최태원 회장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위자료를 전부 인정받은 상황이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소멸시효 3년도 계속적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각 날마다 계속해서 소멸시효가 기산되기 시작하는데 이미 장기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정행위가 부정행위를 전제로 됩니다. 부정행위가 지속된 이상 확정 판결은 아니니까요.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진 이상 그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그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얼마로 인정될 것인가. 사실 20억 원이 역대 인정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액수로는 최고 액수였는데 우리나라에서요? 그 전에 인정된 최고 액수가 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2억 원도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2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를 전제로 한다면 이 별개의 다른 재판부가 과연 그 동일한 사안을 전제로 최태원 회장에게는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는데 어느 정도의 위자료 액수를 인정할지 그게 더 관심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500쪽짜리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법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여러모로 다툴 부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에 대해서도 좀 불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특히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보다 위자료가 더 큰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가 위자료 액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즉 항소심까지 그 재판부가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 대법원이 이 위자료 20억 원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과연 어떤 근거로 파기환송할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때 5천만 원을 거의 넘기지 않고 최대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억 원이 그 상한이었습니다. 만약 20억 원의 위자료를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급심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특유 재산을 두고 크게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해 두었던 메모나 약속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물증 외에도
최종현 선대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모험적 경영을 감행함으로써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였다. 이와 같이 무형적 이익을 인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결국 그렇군요. 이 기업의 명예를 걸고 특히 자신의 재산 분할과 직결된 부분이라 격렬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을 두고 대법관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고심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고 이유서가 접수된 상고 이후에 이유서를 접수한 상황이에요? 네, 상고 이유서가 접수된 이후에 이 대법원은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됩니다. 12명. 3개의 소부로 이루어집니다. 즉 대법관 4명씩 3개의 소부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그 소부 중 일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상고한 경우에 그 소부에서 재판을 마무리 짓습니다. 심리 불속행이라고 해서 굳이 다툴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군요.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이 소부에서 심리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상당히 큰 규모의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소부에서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니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자. 이에 따라서 12명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집중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안은 하급심에 줄 영향뿐만 아니라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히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소부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에서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부의 상고 유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전원 합의체로 가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전원 합의체 회부된다고 하면 판례 변경도 수반해야 할 수 있어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기각한다면 1년 이내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만약 일부 최태원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파기환송 이후의 절차는 속행되죠. 그 절차 속행은 이 사건 자체가 원심에 회부됨으로써 새롭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조사한 다음에 판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면 파기환송심까지 고려한다면 2, 3년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금 2심 판결문 계산 실수했다, 치명적 오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 부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 요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SK 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 관장과의 혼인 기간 중에 이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급증했으므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상당히 많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렇지만 최 회장 측이 판단해 본 바 선대 회장인 최종현 회장 사망 이전까지 이미 대한텔레콤 주식은 상당히 많이 상승해 있었고 그를 상속받은 상황이라 최태원 회장 본인의 기여 가치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98년 5월 당시에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계산 오류에 불과하고 이 계산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경정을 했습니다. 즉 문구 수정, 쉽게 말해서 오타를 수정하는 정도의 결정만 내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항의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실제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판결문 경정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치지 말아라. 판결문을 고치지 말고 이 판결 자체 오류를 그대로 안고 대법원에 올라가야 한다는 취지로 재항고를 해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초호화 변호인단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자,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까? 상당히 큰 사건이다 보니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관장 측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최태원 회장 측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엘리트 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법원 내에서 누구보다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의 가사 전문법관 출신, 나아가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들도 합류했는데 대법원의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로 충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노소영 관장 측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의원이 합류했는데 참고로 최재형 전 의원은 현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심도 오늘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부의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인데 이 서경환 대법관 외에도 이 소부에는 노태학,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 참고로 서경환 대법관은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상당히 쉽게 받아들이는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서울 광주 고등법원 재직 당시에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력이 있고 약천 오거리 사건에서는 재심을 결정했고 결국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증거 제출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심과 달리 추가로 증거를 제출받지 않고 항소심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을 함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서경환 대법관의 그동안 성향에 따라서 추가 증거를 폭넓게 제출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 기대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그 소송 결과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위자료 액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위자료 액수다. 예, 그 부분은 실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 대법원이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 액수에 이어서 김희영 이사장의 위자료 액수까지 어느 수준에서 정리하는가. 이 판결이 우리 실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가 초미의 관심사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처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데 향후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의 진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에게서 3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을 재개해달라는 등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결론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총장 뜻을 어기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뒤늦게 보고한 겁니다. 이후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수사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을 지휘한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건 처분 이후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주장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회 강원지부가 날선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김 지사 발언을 각각 옹호,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광복절 강원도 경축식, 건국절 제정 시도를 비판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광복회 강원지부장이 대독했습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김진태 강원도지사, 작심한 듯 자기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김 지사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김 지사가 건국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가자 광복회 강원지부장 등 일행은 항의하며 행사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김진태 지사를 비판 옹호하는 각각의 집회가 강원도청 앞에서 동시에 열리는 등 파문이 이어지는 상황. 즉각 사죄하라! 김진태 지사 지켜내자! 광복회 강원도지부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문덕 광복회 강원지부장은 광복절 도지사 언행은 경축사가 아닌 선동이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 대한 7개 공개 질의를 김 지사에게 던졌습니다. 도지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엇입니까? 정부도 아닌 일부 친일자나
시민관에 물들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등방부를 암살하고 폭탄을 투척한 테러 집단입니까? 광복회 강원지부는 이 같은 질의에 대한 김 지사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경술국 7일인 오는 29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귀국 이후 보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내일 열리는 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에 참석하는 건데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가 귀를 쫑긋했던 입국장에서 안세영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호소라면서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후 2차례 SNS를 통해 입장을 알렸습니다. 귀국 이튿날 축하와 영광을 누려야 할 순간이 제 발언으로 해일처럼 덮였다며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처음 열린 시간엔 CCBB 공방전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기대한다. 시스템과 소통, 케어가 상식선에서 운영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안세영은 소속팀 삼성생명의 트레이닝센터 용인 STC에 머물며 외부 접촉 없이 휴식과 재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선배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 면담한 게 유일하게 알려진 활동입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목요일 밤 선수단 격려 만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귀국 이후 15일 만에 공개 활동인데 부모님도 동행합니다. 행사에선 한여름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 선수단과 가족, 훈련 파트너까지 꿈의 무대를 함께 돌아볼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메달 5개 전 종목 석권에 빛나는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이 건배사를 할 걸로 알려졌고 몇몇 선수들도 마이크를 잡을 예정입니다. 공항 해단식 때 묘한 엇박자를 드러낸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체육회장도 나란히 자리합니다. 메달리스트들이 예능 출연이나 광고, 시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이 협회와 고독한 싸움을 벌이는 안세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그 자체로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기저귀만 찬 채 주택가에서 울고 있던 3살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1일 밤 10시쯤인데요. 기저귀만 찬 아이가 경찰 손에 끌려 지구대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3살짜리 아이가 계속 울자 여자 경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래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고요. 기저귀만 입고 있는 아이에게 경찰들은 지구대에 있던 경찰 옷 한 벌도 가져와서 입혀주고요. 간식도 주는 모습입니다. 집을 잃고 놀랐던 아이가 자기 몸만한 큰 경찰 옷을 저렇게 입고 그제서야 좀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전화번호가 적힌 택배 용지를 발견했고 건물주와 연락이 닿아서 아이가 2시간 만에 엄마와 만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재운 뒤에 잠시 외출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실종됐을 때 보호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아이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 진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1시 반쯤 음성군 삼성면에서 분만 진통이 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는 분만이 가능한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지역 병원을 물색했지만 병상이 없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모의 상황이 더욱 급해졌고 결국 구급대원들이 응급 분만을 결정해서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으면서 처치에 들어가서 신고 1시간 반 만에 무사히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동해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를 부른 이 모습이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 야구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에서 아오모리 야마다의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며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건데요. 교토국제고는 제1교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1947년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가 전신으로 현재 중고교생을 모두 합쳐 학생 160여 명의 소규모 한국계 학교입니다. 재적 학생의 65%가 일본인, 30% 정도가 한국인으로 학교 규모도 작은 데다가 야구부 역사도 20여 년에 불과해 짧은 편인데요.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이 한번 밟아보기도 어렵다는 꿈의 무대, 그 정상에 도전하게 되면서 소규모 학교가 이룬 쾌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승전보를 전해오길 기대해봅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핵 역량 강화에 나서자 미국의 핵 전력 운용 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는 고삐 풀린 핵 경쟁 시대를 맞았습니다.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핵 역량을 키우고 있고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인입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보다 90기나 늘어난 5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0년엔 10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탄두와 핵 발사 수단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국과 러시아에 맞먹는 핵 전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Our world faces a complex problem set in the troubling ac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its rapid buildup of forces. 북한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50여 차례, 올해도 10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핵 역량 구축과 전술핵 위주의 작전 계획을 내세웁니다. 핵탄두 몇 개만 있을 땐 미사일 방어로 억제할 수 있지만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수준에 근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대응 방안이 바뀌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공조해 미국의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North Korea, Russia, and violent extremist groups still threaten security in the region. 핵 지형이 이렇게 바뀌자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 초점을 맞춰 핵 전력 운용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극비 전략 문서인 핵 전력 운용 지침 수정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지침은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 의회에 제출되며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경제픽 1위는요. 물가 튑락,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네, 연장이 예상됐는데 연장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번 달 말에 인하 조치가 끝날 예정이었는데 오는 10월까지 2달 연장했습니다. 이 유류세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인하돼 왔는데요. 이번이 벌써 11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물론 인하폭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확대되거나 축소돼 왔었는데요. 현재 인하율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현재는 휘발유 20%, 경유는 30%입니다. 이 리터당 가격으로 보면 휘발유는 164원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 내린 407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이유는 국제 유가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 때문인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이 국제 유가가 뛰면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나 이 경유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민 어려움이 커질 건데 이 세금까지 더해서 부담을 줄 수는 없다. 이게 정부 판단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변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네, 물가 불안도 고려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2.6% 올랐거든요. 이게 넉 달째 이 둔화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직전 달인 6월 2.4%와 비교하면 소폭 반등했습니다. 예.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이 여기에는 석유류가 2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이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관련 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으면 물가가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이에 결국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이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네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상추와 오이값이 엄청 뛰었나 봐요. 네, 7월 생산자 물가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래픽 좀 자세히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 키워드에 나왔듯이 상추는 6월보다 무려 170% 넘게 올랐고요. 오이값도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이 농산물 전체로 넓혀보면 1.5%, 수산물이 2.2% 올랐고요. 이 공산품은 0.3%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석유류가 2.8% 올랐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경유와 휘발유가 5% 안팎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른 것들이 많다 보니까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자체도 119.56으로 올랐습니다. 이 6월보다 0.3% 높아지면서 한 달 만에 반등한 건데요. 이 6월에는 직전 달보다 하락해서 7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이런 흐름은 이어가지 못한 겁니다. 네,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날씨 영향이 컸습니까? 네, 지난달에 저희 비 정말 많이 왔잖아요. 예, 예. 이렇게 집중호우 때문에 채소가 물러지면서 이 공급량이 줄어서 가격이 뛴 겁니다. 이 비가 그치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이제 폭염이라는 또 불청객이 찾아왔죠. 이 적당히 더우면 여름철 과일이나 채소 작황에 나쁠 게 없지만 이 찜통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작물이 녹아내리는 피해가 잇따라서 이 출하량이 줄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여기에 태풍까지 온 데다 이 다음 달 추석 수요까지 고려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예.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요. 일단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반등한 만큼 이번 달 소비자 물가도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한국은행도 폭염과 태풍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8월 이후 물가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물가는 정말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볼까요?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집값 불안에 발목 잡히나 13번 연속 동결 전망.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일단 동결될 전망이 큰가 봐요? 네, 내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금리를 결정할 텐데 동결이 유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연 3.5%로 금리를 묶기 시작한 건 지난해 2월부터인데요. 예. 내일 또 동결하면 벌써 13번째입니다. 네. 이번에 동결하면 13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결의 이유는 물가에 있을까요? 예, 동결 전망의 전문가들 이견은 거의 없거든요. 예, 예. 이 그동안 동결 행진을 이끈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불안이었습니다. 예. 앞서 살펴본 대로 넉 달째 2%대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물가 부담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예. 물론 하느니 목표로 한 2%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지금은 물가 불안보다 더 큰 변수가 생겼죠. 예, 예. 어떤 부동산? 맞습니다. 네. 이 집값 불안이 너무 큰 건데요. 예.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급증한 건데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예, 보실까요?
올해 1분기보다 덩치를 키우면서 2분기에만 16조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빚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2분기 가계빚은 1,900조 원 가까이 몸집을 불렸는데요. 1분기 말보다 무려 13조 원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문제는 2분기 이후인 7월부터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고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4년 만에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가계대출은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집값과 가계빚 불안 탓에 금리를 동결한다는 건데 만약에 동결 안 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동결을 안 한다라는 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금리 인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여유 자금이 있는데 금리가 낮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기실 건가요? 다른 곳에 투자하겠죠? 그렇죠.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된다는 거, 달리 말하면 유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돈을 가만히 두진 않을 테고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투자 자금을 굴리게 되겠죠. 집값이 더 오르겠네요. 네,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동산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당장 없는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자 부담이 없죠. 네,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빚내는 문턱이 낮아지니까 다들 이제 빚을 내려고 하겠죠. 결국 또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우려하고 있는데 지난달 이런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5월 말,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모두 공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금리를 인하해서 이 집값 오름세에 기름을 붓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이 한도도 죄는 등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지켜보고 인하 카드를 꺼내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인하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가 궁금한데 9월 이후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인하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실제로 인하한다면 우리도 그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고 물가도 크게 튀지 않는다면 이르면 10월에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10월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뉴스입니다. 유한양행이 만든 폐암 치료제가 국산 항암제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표적 항암제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FDA 승인 소식에 유한양행 주가가 장 초반 16%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0.32% 오른 94,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찬 자전거 유튜버 박찬종 씨가 강원도 정동진에서 인천 정서진까지 294km를 완주한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2기획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 울트라 제품에 맞춰 제작한 캠페인 영상이 공개 3주 만에 누적 조회수 65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꽃게 금먹기가 끝남에 따라 대형마트 3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꽃게 할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는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수산대전에서 행사 카드를 사용할 경우 서해 꽃게를 100g당 893원에서 990원에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고 DL-ENC가 수주한 영동 양수발전소 공사가 충북 영동군 상촌면, 양강면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오는 2030년 하반기에 준공되면 5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KTNG가 영주 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아리백 이행을 위해 KTNG는 영주 공장에 2.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 본진이 오늘 프랑스 파리로 떠났습니다.
네, 배동현 선수 단장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우리 영웅들은 오랜 시간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후회 없이 즐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조은혜는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는데 기대감과 떨리는 마음이 든다면서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신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고, 장애인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김황태는 이 종목에 유일하게 출전하는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대회에 임할 것이라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에 17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포함해서 177명을 파견합니다. 선수단의 각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꿈을 이루는 곳에 가는 만큼 준비는 잘 됐고요. 잘 된 만큼 이제 즐겁고 재미나게 즐기고 올 마음으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첫 무대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10여 년 동안 꿈꿔왔던 무대인데, 지금 이제 공항 와서 이렇게 또 인터뷰하니까 이제 패럴림픽 가는 게 이제 실감이 나고요. 이제 점점 이제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애인 펜싱도 비장애인 펜싱만큼이나 이제 정말 많이 준비했고 노력했으니까 좋은 컨디션 잘 관리 유지해서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임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정말 문화 이렇게 유적지고 하니까 너무 그런 곳에서 웅장한 곳에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영광스럽고. 태풍은 지나갔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산발적인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까지 더해져서 낮 동안은 끈적한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비는 전국에서 모레 새벽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경기 북부와 또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 호우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비와 함께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정비해 주셔야겠고요. 모레까지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인데 해안가에는 너울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되도록 삼가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 내일은 절기 처서입니다. 하지만 더위는 식지 못하겠는데요. 태풍이 불어넣은 뜨거운 수증기로 밤사이 전국에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 대구 아침 기온 27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오늘보다 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강릉 36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에서도 낮 기온이 다시 33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